네, 안녕하세요. 4월 8일 월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임정은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원입니다. 지난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 실적과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혼재되면서 양시장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71조 원 그리고 6조 6천억 원으로 6개 분기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정상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호실적에도 최근 급등과 목요일 미 증시 급락세의 영향에 차익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외국인은 9거래일 만에 코스피를 순매도했고 환율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가 올해 인하가 필요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하면서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을 키웠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위험 회피가 심화됐습니다. 지난주는 삼성전자 실적 및 반도체주 수급 쏠림과 미 지표 개선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 후퇴 및 국채금리 등락 확대 등 다수의 변수들이 작용한 가운데 코스피가 1.18% 하락했고 코스닥이 3.67%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해외 증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비농업 고용 결과에도 목요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3월 비농업 고용은 30만 3천 명 증가해 예상치와 2월에 27만 명을 크게 상회했고 실업률도 3.8%로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추가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고 박희인 연은 총재는 인하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매파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TSMC는 지진 피해 생산 라인을 대부분 복구했다고 밝히면서 1%대 상승했고 테슬라가 3%대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청명절 휴장이었고 유럽 증시는 강한 미 고용 지표와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등의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고용 지표가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변동폭을 확대한 후에 상승 마감했고 유가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6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주간으로는 4.5% 급등했습니다. 관점 포인트입니다. 6월 동결 확률이 50% 수준으로 상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으나 미국 경기 호조에 주목하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됐습니다. 이번 주 미국 CPI와 FOMC 의사록 결과에 따라 6월 인하 기대감이 재차 후퇴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CB 금리 결정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는 옵션 만기일과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 10일 총선 결과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표 자료는 주말 발표된 미국 고용 지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권희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권희진입니다. 3월 미국 고용이 발표됐는데 다시 한번 큰 서프라이즈를 나타냈습니다. 고용자 숫자는 30만 3천 명 증가해서 시장 예상치를 거의 50% 가까이 웃돌았고 직전 두 달 값도 상향 수정됐습니다. 최근 미국의 노동시장은 인력 유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또 흡수할 만큼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견조한 환경입니다. 1월달, 2월달 날씨 이슈 때문에 급등락했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3월달 전월비 0.35%로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추세를 되찾았습니다. 주당 근로시간도 늘어나서 고용된 사람의 수, 임금, 시간 모두 증가해 3월 근로소득이 전월비 0.8%가량의 증가세를 기록할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로소득은 오른쪽 하단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계 소비와 강한 동행성을 보이는 만큼 3월달 소비 지출의 증가폭도 2월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가 부담이 커지고는 있지만 소득 증가세가 더 빨라서 가계의 소비 여력을 방어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고용은 호조지만 임금 상승세가 동반되지는 않아서 노동시장 인플레이션 가속화 조짐은 제한적이고 골디락스 흐름을 지지하는 요인입니다.
다만 경기가 꺾이지 않고 물가만 둔화하는 것 가지고는 연준의 빠른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 발표될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 중반대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추가 고용 지표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못할 5월 초 FOMC에서 곧 금리 인하하겠다라고 예고하기가 연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환경입니다. 혹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일단 시작은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강한 한은 이후에 인하 횟수가 좀 더 작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최종 정책 금리 수준에 대한 눈높이 조정 논의가 전체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 3월 고용지표가 다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견조한 소득이 소비를 뒷받침하면서 미국 경제를 예상보다 계속 양호한 그 모습을 보이게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연준이 6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5월 FOMC에서 어느 정도 인하를 시사해야 되는데 미국 그 다음 달 고용 지표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연준이 인하를 시사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연준이 여름쯤에 인하를 일단 시작은 하더라도 그 추가 연속 인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인하가 빠를수록 인하폭은 줄어들어서 최종 금리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유지합니다. 네, 다음은 주식 시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인한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시황 담당 하인환입니다.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상회하면서 주식 시장에서도 약간의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관점에서 이 환율에 대해서 좀 작성을 해봤고요. 지난번 자료는 이 채권에 대해 원자재에 대해서도 작성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 FICC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유가가 상승하고 있고 또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리스크와 그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는 것, 거기에 더해서 미국 장기 국채 발행에 대한 수급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점이 이제 금리 상승 측면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그런 관점에서 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정유주로 대응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유효한 방법이겠으나 시장 관점에서는 이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채권 관련해서는 저희 박준우 위원 자료를 자세하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지금의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과거의 원달러 환율 상승과 지금의 원달러 환율 상승이 그 패턴이 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림 1번을 마지막으로 보시면 과거에 1,300원을 대략 넘었었던 시기들을 꼽아보면 외환위기 그리고 닷컴버블 그리고 금융위기 이 정도 사례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시 이렇게 1,300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의 사례들은 이제 단기 대외 부채 이런 측면들이 부각이 되면서 또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현상이 동반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CDS 프리미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급등 현상이 전혀 관찰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 탈세계화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 세계화 시대 때의 원달러 환율이었고 지금은 탈세계화 시대의 원달러 환율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각도를 보시면 과거와는 다르게 급등이 아니라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스크 관점보다도 이런 원달러 환율이 높아진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근 환율이 1,350원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 중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제가 견조하고 이 부분이 이제 달러를 강하게 지지하는 부분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유가 상승, 그리고 이 부분이 또 금리 상승, 또 서로 이제 맞물리면서 이런 부분들 역시 달러 원 환율의 상승에도
좀 기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은 맞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원달러 환율 상승이 과거와 조금 다른 부분은 과거에 좀 급등하는 경우에는 CDS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리스크 같은 부분이 좀 크게 반영된 반면에 최근에는 이제 탈세계화 소위 과거 이제 세계화 시대에 가장 수혜를 받은 수출 중심의 국가인 한국의 원화가 강했다면은 최근에는 탈세계화가 달러 환율 레벨 자체를 좀 높이는 부분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입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주간 ESG 브리프입니다. 김준섭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ESG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서입니다. 한 주간 주요 ESG 이슈를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에는 전력 사용 중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아리백의 움직임과 국가온 실가스 배출 관련 NDC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리백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리백은 EU의 탄소 국경 조정세인 CBAM이나 공급망의 이슈로 인해 주목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아리백의 이행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로부터 직접 전력을 도입하겠다는 계약인 직접 PPA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월 직접 PPA를 통해 기업들이 조달받은 전력량은 3,135MWh로 2023년 동기간 대비 14배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적다는 점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한국 내에서 아리백을 선언한 기업들의 현재 재생에너지 도입률은 9%에 불과하며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전일 국가온실가스 배출 보고 관련입니다. 최종 집계된 2022년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대비 9.7% 감소한 6.55억 톤인데요. 2023년에도 이와 같은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발전 부문, 즉 전환 부문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이 눈에 띄는데요. 원자력 발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힘입어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추세임에 따라서 현재 2035 NDC, 즉 2035년 기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해야 되는 현 시점에서 공격적인 탄소 감축 정책들을 유지하거나 강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과 같은 무탄소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는 국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리백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의 직접 PPA, 즉 파워 퍼체이스 어그리먼트, 즉 전기를 사고 파는 것에 대한 계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수급 불균형은 재생에너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좀 수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편 전일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가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6.5억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감축을 이제 보고를 했고요. 2050년 탄소 중립을 향한 경로에 따라서 감축하고 있다는 사실에 좀 주목을 해야 됐고, 금년에 연말쯤에는 2035년에 NDC 온실가스 국가 감축 목표에 대한 초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기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담당 강성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아가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된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23년과 대비해서 큰 차이가 없는 내용들이 발표됐다고 보이지만 차이점은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을 늘린다는 거, 그리고 일반적인 배터리 전기차에서 일부를 이제 PBB 중심으로 판매 비중을 좀 전환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수출 기지화 전략이 강화되어 발표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좀 최근에 관심이 많았었던 주주 환원 관련돼서는 새로 발표된 내용이 없어서 단기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요소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30년 기준의 글로벌 판매 타겟은 430만 대로 기존과 동일했고요. 올해의 판매 타겟도 올해 초에 발표된 내용과 동일한 320만 대였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보면은 중국 판매가 이제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중국은 이제 수출 기지화해서 신흥국 판매, 수출 쪽으로 전략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 판매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판매 타겟을 기존 대비해서 줄여잡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2030년까지는 오히려 1% 상향해서 장기적으로는 목표가 유지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지역별로
색깔로 보면은 유럽 쪽에서의 전기차 침투가 유달리 높게 잡힌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PBV의 초기 침투 타겟 지역으로 유럽이 선정된 점이 영향을 줬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체 판매 12%에서 2030년에는 19%로 장기간 계속 비중을 늘려가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PBV 관련된 내용도 좀 구체화가 됐는데요. 이 두 개 모델 PB5, PB7 모델 합쳐서 2030년까지 연간 25만 대를 판매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를 위해서 기존에 개발 중이었던 대형 전기차 두 건을 취소하고 새로운 PB 모델들 개발을 이제 시작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타겟은 유럽 지역 그리고 중동 지역이 될 것이라고 봤고요. 수익성 관련해서도 좀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뭐 기존 대비 크게 다르진 않았고요. 장기적으로 10% 이상 영업이익을 유지를 하겠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고가 예전에 적고 그리고 환율이 높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익성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PBB 쪽에서는 적절 과기 정책을 유지를 하겠지만 생산을 유연하게 가져가고 그리고 캐펙스도 절제된 수준으로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좀 밝히면서 비용 조절이 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의 정책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밝혔고, 뭐 추가 수익이 발생을 하면 추가 정책이 나올 수도 있는데 주식 소각 쪽이 될 거다라는 정도만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아가 2024년 CEO 인베스터 데이 CID를 통해서 장기 판매 전략과 EV 및 PBV 즉 목적 기반 모빌리티에 관한 판매 목표 그리고 수익성 전망 등을 밝혔습니다. 대체로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은 HEV 비중을 확대하고 일반 EV에서 PBV로 판매 비중을 좀 일부 전환했고요. 그리고 중국의 수출 기자 전략이 강화되었던 점이 좀 달라진 점입니다. 다만 시장에 최근에 관심이 컸던 주주환원 관련해서는 주주환원율 30% 유지, 그리고 기존에 발표된 5천억 자산주 매입 및 50% 소각은 최소한의 주주환원 정책이라고 밝히는 등 큰 차이점은 없었습니다. 네, 다음은 CNC 인터내셔널에 관한 자료입니다. 박신혜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CNC 인터내셔널의 1분기 실적 프리뷰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97,000원으로 10% 상향 조정합니다. 향후 영업이익 추정치를 10% 가까이 상향 조정한 영향 때문입니다. 연이은 히트 제품의 탄생과 신규 고객수 확보를 통해서 CNC 인터내셔널은 매분기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3년간 매출액은 연평균 23%씩 고성장을 이어갈 전망이고요. 매수 관점에 접근이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1분기 연결 매출은 700억 원을 나타내면서 전년 동기 대비 52% 급증하고 영업이익은 76% 증가하면서 대체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입니다. 지난 4분기에 매출액이 처음으로 600억 원을 상회했는데 이번 1분기에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700억 원에 도달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먼저 국내의 경우에는 매출이 90%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분기 매출이 400억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립 제품이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의 경우에 기존 고객사들의 주문량 증가에 힘입어서 매출이 10% 내외 성장하고 유럽은 120%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신규 고객사들의 주문이 일부 2분기로 지연되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NC 인터내셔널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1분기에 신규 임대 공장을 급하게 마련을 했고요. 4월부터 가동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캐파 부족에 대한 우려도 일정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CNC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투자 의견 파일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97,000원으로 10% 상향을 합니다. 올해와 내년 그리고 26년까지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의 주요 배경이고요. 기존 고객사들의 매출 확대 및 신규 고객사 유입이 기대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마지막 자료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동희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선기계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먼저 지난달 글로벌 신조선 발주 동향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글로벌 신조선 발주는 총 73척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5%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누적 기준 글로벌 발주는 353척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2%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우리가 33% 정도 좀 늘었고요. 중국이랑 일본 조선사들은 감소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의 MS는 지난해 30.8%에서 올해 43.4%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도 지난 3월 29일 기준으로 183.18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직전주 대비해서 0.2% 상승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말 대비 상승률은 2.7%를 기록 중이고요. 환율을 감안한 원화 신조선가 지수는 지난해 말 대비 7.8% 상승해서 달러 선가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주 금요일에 인적 분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방산 부분을 분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항공기 가스터빈 엔진과 자주포, 장갑차, 우주 발사체, 위성 등의 사업은 존속법인에 남기고요. 분할 신설회사 가칭이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인데요. 여기에는 자회사였던 한화 비전과 한화 정밀기계를 넘겨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분할 이후 분할 신설회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화 비전과 합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분할 비율은 약 9대1 정도고요. 분할 기일은 올해 9월 1일입니다. 분할 신설회사는 재상장 심사 등을 거쳐서 9월 27일에 유가증권 시장에 재상장될 예정입니다. 인적 분할 자체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입니다. 실제로 2021년 이후에 인적 분할을 실시한 기업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5개의 분할 발표일 대비 분할 재상장 후 합간 시가총액 간에는 뚜렷한 방향성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분할 전 대비 분할 재상장 1개월, 3개월, 6개월 후 합산 시가총액은 3개사는 상승했지만 2개사는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주력 사업인 방산 및 우주 항공 부분에 묻혀 있었던 CCTV 사업이나 반도체 장비 부분의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재평가되는 기회가 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할되는 사업의 비중은 매출 기준 25%, 영업이익 기준 8.8% 수준인데요.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자산 총계는 분할 전 19.5조 원에서 분할 후 18.2조 원으로 6.7% 감소하고요. 부채는 14.8조 원에서 14.1조 원으로 4.7%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3월 글로벌 신조선 발주는 전년 동기 대비 53.6% 감소했고요. 이에 올해 이제 누적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한 1,034만 CGT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30.8%에서 올해 43.4%로 증가를 했고요.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 역시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인적 분할을 통해서 비방산 부분을 분리할 예정입니다. 인적 분할 자체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분할되는 사업의 비중은 매출 기준으로 25%,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8.8% 수준입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4월 8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